자, 지난 시간에 10장 금융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봤죠. 뭐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뭐 붕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금융 안전망을 만들었는데, 그 안전망 때문에 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세세한 규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보유에 대한 제한, 뭐 자기 자본 규제, 그 다음에 금융 감독으로서 인허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수시로 여러 분야에 있어 가지고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권,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감독기관에서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에서 자기를 평가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도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시 의무를 요구를 하죠. 공시 의무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경영 상태나 자산 상태, 부채 상태를 분기별로 항상 그 발표를 하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불어서 소비자 보호, 여기서 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주로 이제 예금자 또는 투자자 보호 개념이죠. 그래서 은행 고유 업무로서는 예금자고, 그 다음에 펀드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이익이 손실이 없도록, 이익에 해가 안 되도록 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잘 하라, 뭐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허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쟁 제한입니다. 경쟁 제한이죠. 그러니까 인허가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경쟁 제한인 것이고, 이 경쟁 제한을 하는 이유는 경쟁이라는 것이 뭐 다른 부분에서는 뭐 결정할 이 설득력이 없겠지만, 금융에서는 또 과잉 경쟁이라는 것이 오히려 시스템 불안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금융기관끼리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뭔가 하면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역선택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경쟁 제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경쟁 제한이라는 것이 비용이 없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이, 경쟁 제한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의 안정성은 조금 추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셈이고, 전반적으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죠. 이 효율과 그 다음에 안정, 이 두 개입니다. 효율과 안정 두 개인데,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규제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규제 감독을 적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은행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효율성, 수익성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어떤 황금률을 찾는 것이 금융의 규제 감독에서의 하나의 이제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조금 규제 감독은 아니고 뭐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거죠.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에는 금융감독기관은 미시 건전성 감독이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시 의무, 그 다음에 그 운영 상태, 그 다음에 뭐 자산 규제, 자본 규제, 이런 것들은 다 금융기관의 행동에 대한 규제입니다. 행동에 대한 규제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관의 미시적인 감독이라고 합니다. 미시 건전성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미시 건전성 감독이라고 하고,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규제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 건전성 감독에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너 금융기관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도록 뭐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라 라는 것이 이제 감독 방향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난 뒤에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과 건실함에 초점을 맞춘 거시 건전성 감독으로 감독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됐냐라고 보면 이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실제 미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잘 감독되고 기준을 잘 지키는 은행마저도 다 몽땅 부도 상태에 빠지는 거죠. 즉 글로벌 위기 같은 그런 큰 충격이 오니까 뭐 미시건전성 감독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용이 없던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이 다 망하는 다 부도 상태, 기술적으로는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하면 이 금융 시스템 붕괴는 미시 건전성 감독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이 이제 그 교훈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금융 규제 기관이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뭔가 하면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 소위 행정부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기재부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뭐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거시건전성까지, 거시건전성이라는 것은 소위 경기입니다. 경기 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포함되고 이자율 뭐 그런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까지도 같이 이제 논의해가면서 다시 금융위기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감독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감독기관 자체의 감독 시스템 자체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됐다. 라는 것이 이제 큰 변화입니다. 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미국의 법률, 뭐 그런 것은 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험 칠 때도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법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뭐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하나 설명을 하죠. 이 미국에서의 은행 도산 건수를 본다 그러면, 이게 개수죠. 은행 개수입니다. 은행 개수인데. 제일 높은 때를 봅시다. 이게 몇 년인가? 1989년에는 220개입니다. 210개 정도? 200개가 넘죠? 한 해에 200개 이상 은행이 도산을 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은행이. 엄청나게 많은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이때가 금융위기가 아니죠.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 그러면 SNL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SNL 사태. 뒤에 좀 언급하겠지만 그때 이렇게 많은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 뭔가 하면 여기 금융위기 때도 뭐 2000 그러니까 10년 이 10년에는 170개 정도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 해. 그러니까 매년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부도납니다. 부도가 나고 평소에도 뭔가 부도 안 날 때가 하나도 없죠. 요 예외적으로 여기 한 해 2005년 6년 정도가 부도가 안 났고 나머지는 매년 은행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은행 부도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때 이게 대공황 때죠. 그 다음에 이런 때 SNL, 그 다음에 이런 때 이런 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많이 나는 셈입니다. 많이 나는 셈인데 미국 은행은 왜 그래 부도가 많이 나냐고 하면 미국은 은행이 소형 은행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형 은행은 뭐 있긴 있지만 전체 개수로 봐가 소형 은행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은행 개수가 뭔가 5천 개가 넘습니다. 5천 개가 넘고 특히 이제 이때를 보면 이게 SNL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렇게 많은 은행이 부도가 났는데 라고 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세계적으로 미국 국내 일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지지도 않았고 아주 물론 좀 오래 끌긴 끌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SNL이라 그러면 우리말로 우직 번역하면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저축 대부조합. 그러니까 상호신용공고
또는 우리나라에 한때 저축은행 있었죠. 저축은행이 한 200개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라는 것이 이런 은행은 뭐 거의 점포라는 것이 이 전국 점포가 아니라 지역에 한 개, 두 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점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있는 거죠.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이 됐죠. 새마을금고는 여지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이 부도난 개수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상업은행은 아니었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부도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저축은행 부도 사태하고 비슷하게 이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도 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예금자 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뭐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예금자 보험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으로 달리면서 뭐 고이자율 예금을 유치해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주로 투자하다가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개발 투자죠. 많은 경우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던 저축은행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개 정도인데 40개도 사실은 뭔가 하면 그냥 자체 저축은행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뭔가 하면 지금 남은 것은 기존의 시중은행에 흡수돼 가지고 자회사 형태 몇 개만 남아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많이 됐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도산은 아주 뭐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리는 보통 뭐 아주 표준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때는 엄청나게 어쨌든 큰 문제였고 어쨌든 이때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은 들었습니다. 한 5천억 달러인가? 1,500억 달러인가? 뭐 그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죠. 그 다음 이때 이제 금융위기 때 또 글로벌 금융위기 로 비한 때 이렇게 도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SNL 은행 위기 이거죠.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은행 위기 위기의 재발이다라는 거죠. 일부 은행 위기 경우 그 책임이 예금보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은행 위기 아니면 금융 위기가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자, 금융안전망이 부실해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 은행들이 많이 이제 부도가 나는 건데 그거는 은행이 많이 부도 나는 것은 소위 뱅크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금융안전망, 예금보험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경우 이런 은행 위기가 낳는 경우에도 대부분 예금보험이 있더라. 이들 위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데도 공경에 처한 금융기관을 구제하려는 정부의 안전망이 다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도 은행 위기는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소위 그 예금보험 같은 금융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도 이렇게 은행 위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안전망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안전망이라 하고 있는 이제 중앙은행의 소위 뭐 발권력, 중앙은행의 뭐 이 최후 대부자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막고 나서 그 터지는 걸 막는 것이 아니라 터지고 나면 그 뒤를 이제 해결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해결이고 그래서 중앙은행 그것은 막는 기능, 사전에 예방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예금보험이 예방 기능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금보험이 있어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 지도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시스템 전체의 은행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죠. 요 캐나다하고 빼고 남미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고 이 남미 쪽은 뭐 거의 뭐 이 상습범들이죠. 그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 나라들이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엄청나게 많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러시아도 경험했고 중국도 뭐 이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금융위기를 시스템 전반의 은행위기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도 소위 부분적인 은행위기는 경험했다는 거죠.
아주 금융이 흔들흔들 정도, 그러니까 은행이, 큰 은행이 부도나는 경험은 있었다는 건데, 우리나라. 위기가 없는 나라, 이렇게 된 나라는, 뭐, 여기 보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북예멘, 뭐 이런 나라는 뭐, 완전히 왕실이 지배한 나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런 나라. 아니면, 뭐, 북한은 정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나라 정도. 그만큼 이제 금융이란 것은 소위 우리가 우리말로 보죠. 깨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깨지기 쉽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은 아닙니다. 본은 실물이 본이죠. 실물이 본이고, 금융이란 것은 실물을 잘 굴러가게 만드는 이제 보조적인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는 굉장히 깨지기 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깨졌다라는 것이 경험상으로 드러납니다. 금융위기가 몇몇 나라의 뭐 특별한 경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뭐 금융위기별로 은행 구제 비용을 본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나서 나라별로 안 되면 대부분 다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하죠. 투입하는데 보면 다 엄청납니다. 8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생긴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 금융위기죠. GDP의 거의 한 60% 정도를 그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투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55%, 타일랜드, 이것도 맨 우리나라하고 같이 일어났던 금융위기죠. 44%, 자메이카 44%, 뭐 쭉쭉.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GDP의 30% 정도. 그 당시 GDP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부터 2009년이죠. 이 사이에도, 여기도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사실은 이제 진원지인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은 셈이죠. 진원지인 미국은 GDP의 4% 정도 이렇게 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덜 평가가 됐습니다. 좀 더 이제 자료가 더 축적돼 가지고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초안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금융 규제를 왜 하는지, 일 터지고 나면 이렇게 많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 정도 가는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 걱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겨우 해결되냐 싶었던데, 해결도 미국 정도면 해결되고 유럽은 아직 해결될 기미도 안 보였던 거죠. 안 보였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다는 것은 이거 해결을 위해 가지고 진짜 방만한 이 루즈한 금융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금융은 완전히 뭐 엉망인 상태입니다. 사실은 엉망인 상태죠. 이걸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방만하게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 이거를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회수를 안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거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거품은 터지면서 진짜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게 뭔가 하면 또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회수를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엄청난 경기 침체를 또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제일 큰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클레버하게 천천히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클레버하게 천천히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회수를 함으로써 이게 부작용을 안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작용이 생기는데, 부작용이 뭔가 하면 치명적이지 않게 관리하면서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숙제가 되죠. 그게 지금 현재 새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자, 이까지가 은행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는 11장 은행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 산업. 은행 산업의, 그러니까 은행 산업 자체의 변화에 대한 거죠. 세계적으로 이 경제, 산업,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기술 쪽의 변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면서 계속 빨리 자주 바뀌게 되는 거죠. 한 20,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물건들을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엄청납니다. 쓰고 있는 것에 뭔가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의 절반 이상은 20,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물건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경고가 자꾸 나오는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들어올 때도 원래 오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중간에 뭔가 하면 꺼지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다시 내가 들어올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나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왜 오늘 갑자기 비가 온다고 그러나 좀 그렇네요. 어쨌든 변화는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변화가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 보죠. 옛날에는 물건 하나 사가지고 좋은 물건 사서 정확히 오래 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미덕이었는데 요즘 그 미덕이 굉장히 많이 이제 훼손이 됐나 아니면 바뀐 것 같아요. 오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쓰면 왜냐하면 이 기술이 워낙 바뀌고 그 다음에 용도가 바뀌고 활용성이 바뀌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모든 기술이 많이 바뀌는데 금융산업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최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에 대해 가지고는 보는 차원이 다르지만 아마 기술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술하고 비슷한 셈입니다. 3차인지 4차인지 어쨌든 최근의 기술 변화의 제일 기점을 보면 PC의 도입입니다. PC가 도입되고 인터넷이 도입됨으로써 그러니까 시작은 PC죠. 컴퓨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진공관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초보적인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도 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메인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창고 많은 크기의 컴퓨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컴퓨터를 소위 개인이 쓸 수 있게 핸디하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그게 PC죠. 그게 PC의 도입이 이 모든 기술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기술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있어보고 평가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 보기에도 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은행 산업도 이제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PC가 도입되고 나서 그 다음에 PC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PC를 통해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유가 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이 제어가 가능됐다. 제어가. 그러니까 소위 비대면이 가능한 거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은행 산업에서도 제일 큰 것이 그거죠. 비대면 거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창고에 안 가고 사람을 안 통하고 은행원을 안 통하고 ATM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큰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은 아주 미미한 변화지만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주 넓은 여러 군데에서의 변화를 야기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죠. PC란 것을 고안해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PC란 것을. 성질은 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인류 변화를 이끌어간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은행 산업의 구조의 변화, 경쟁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은행 산업의 역사적 축세와 구조를 살펴보는데 은행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역사적인 맥락, 어떻게 바뀌었는지 은행이, 그 다음에 금융혁신에 의해서 어떻게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상업은행 산업의 주요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이것이 금융통합을 이끈 요인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금융통합을 이끌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유니버셜 뱅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상업은행이 다 통합하고 있는 꼴입니다. 통합하고 있는 꼴인데 그 이야기는 은행 창고에 가면 다 팔죠. 보험도 팔고 그 다음에 펀드도 팔고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개로 딱 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도 이제 따라가는 운영은 따라가고 있지만 파는 것은 다 은행 창고에서 팔고 있는 그런 차원의 통합된 상태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국 법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뭐 미국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건 한번 보면 상식으로 봐서 1913년 연준의 창설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라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죠. 미국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게 1913년입니다. 얼마 안 돼? 100년 조금 더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러니까 자유화폐 시대였습니다. 주별로 돈을 찍어내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연준이 창설되면서 이제 찍어내는 화폐를 이제 하나로 만들고 통합시키면서 화폐의 소위 유통력이 미국 전역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이게 미국에. 그러니까 은행을 하면 제일 처음은 1782년에 이런 게 돼 있고 1782년에 은행이 제일 먼저 인가가 됐고 이런 은행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은 1913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면 그러죠. 규제 당국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을 한참 뒤에 간다. 이게 보면 한 140년? 130년? 130년 있다가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감독 기능인데, 미국 거는 별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장은, 이야기하면, 봅시다. 자, 전체 7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절로 되어 있었는데, 요 바로 전까지 했는 것이 은행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이 이겁니다. 금융혁신과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성장인데, 이게 여기 슬라이드 8번이 이제 뭐죠? 8번부터 슬라이드 16번까지입니다. 요 2절. 그리고 나머지 3, 4, 5, 6절 정도는, 미국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안 봐도 될 겁니다.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그래서 이 장은 뭔가 하면 주로 이 장에 11장의 요 2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늘 수업도 그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다 공통적으로 변화했는 부분입니다. 변화했는 부분이죠. 금융혁신, 혁신에 대해 가지고는 혁신의
혁신해야 된다에 대해 가지고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경제도 혁신이고, 금융도 혁신이고, 뭐 산업도 혁신이고, 국가의 운영 시스템도 혁신이고, 뭐 다 혁신을 해야 되겠죠. 자, 혁신이 뭐냐라는 말이죠. 금융혁신은 이윤을 얻으려는 욕망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변화죠. 변화인데, 금융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규제는 변화를 따라가 규제가 생기는 것이고, 규제는 뭔가 하면 변화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규제는 사실은 변화를 막는 겁니다. 변화를 막는 것이고, 변화라는 것은 그 기관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산업 내에서 발생하죠. 은행 산업 내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윤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관찰한 결과죠. 경제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기업 보고 너희 이윤 따라가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닙니다. 했는 게 아니고, 보통 기업을 관찰해 보면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더라. 은행 산업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은행은 다 그것도 뭔가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은행이 움직이더라. 즉, 여기서의 혁신이라는 것은 이윤을 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은행 산업이 진화 발전하더라. 그게 이제 금융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금융혁신을 추구하도록 자극합니다. 자극하는데, 이제 항상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 사회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에서의 기술, 산업, 인프라, 여기 따라 가지고 좌우됩니다. 여기 따라 가지고 좌우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금융혁신을 보면 많은 부분이 금융공학에 좌우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금융공학의 발전에 많이 따라가더라. 이 금융공학의 발전 덕에 많이 바뀌더라. 금융공학이라는 것은 공학이죠. 공학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링, 공학이죠.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도 있지만 주는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금융공학이라는 것은 소위 금융공학에 들었다는 것은 은행 산업에서도 새로운 상품들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의 중간고사에서 나왔죠. 은행의 고유 업무가 뭐냐 그러면 수신과 여신입니다. 예금과 저축이죠. 그러니까 예금과 그다음에 대출입니다. 예금을 받아가 대출하는 것이 은행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그게 이제 은행의 뭐 한 300년 이상 그냥 변함없는 은행의 주 역할이었다가 그 300년 이상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부터 보는 거죠. 유럽에서 이제 최초 이제 고리대금업이 은행업으로 진화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은행업의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소위 메리린치 뭐 가문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은행이죠. 그런 은행업의 업무 자체가 금융공학이 도입되면서 뭔가 빠르게 뭔가 다양해집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단순히 수동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그가 대출해 주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것은 예금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머니센터라는 이야기를 했죠. 무한히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수동적인 예금에 의존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예금까지 그 이상은 운영을 못하는 건데 뭐 차입금을 무한정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 대출의 유동화도 또 다른 자금 원천이고 무한히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한히 자금을 또한 빌려줄 수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금융공학의 활용이랄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것을 우리가 금융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나가면 이제 금융공학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나오죠. 선물, 뭐 옵션, 뭐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하면서 은행,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 상업은행이 아니라 이제 투자은행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은행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만들면서 커지죠. 이게 이제 금융의 혁신입니다.
금융혁신이라는 거죠. 금융혁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금융혁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는 요 두 개를 들었네요. 조정이자율 모기지, 파생금융상품. 이게 이때 이걸 왜 요 두 개를 왜 들었냐 그러면 요 두 개가 사실은 미국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입니다. 주범이기 때문에 이제 뭐 주범들 중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었죠. 진짜 혁신을 대표한 것보다는 여기 가장 대표한 게 뭐냐에 대해 논쟁이 돼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주범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이 혁신의 방향을 본다 그러면 수요 조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조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 조건이라는 것은 은행의 상품의 수요자는 누구냐 그러면 소위 대출하는 사람이죠. 대출자. 은행 대출에 관련된 새로운 형태라는 이야기죠. 은행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출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또 무한히 많이 할 수 있게 되느냐. 대출을 왜 많이 해야 되느냐? 대출이라는 것은 바로 은행의 수익의 원천입니다. 예금은 비용이고 조달 비용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원자재, 중간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뭔가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팔아 가지고 은행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은행은 수익을 원래 이야기했던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수익을 많이 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만든 것이 소위 이제 금융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만든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조정이자율 모기지. 뭐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은행의 대출은 모기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특히 이제 주택대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는 옛날엔 전통적으로는 그냥 고정이자율이었습니다. 고정금리였습니다. 고정금리였는데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었죠.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은 은행이 옛날엔 다 덮었었습니다. 덮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뭔가 물론 선택은 있지만 요즘에는 변동금리로 대출 주죠. 요즘은 완전 고정이 없습니다. 모르죠, 지금. 지금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완전 고정은 다 없어졌지만, 다시 또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고정금리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자율 수준이 다시 이제 옛날 시적으로 정상화됐다. 뭐, 6, 70%가, 일반적인 이자율 수준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또 고정금리를 싫어할 겁니다. 언젠간 떨어질 건데 내가 계속 이 높은 금리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옛날에는 고정이었는데 이제 변동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뭐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서 높은 이윤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의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 변화는 이겁니다. 조정 이자율 모기지는 이 여기서 조정은 변동금리가 조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스킴을 다르게 한 겁니다. 초기에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정상적인 이자율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주로 이런 게 많죠. 대출을 받으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거치라는 것은 3년 동안은 원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3년 뒤에부터 이제 원금을 낸다.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나가지고 돈을 왜 빌리냐?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빌리는 사람한테 빌리자마자 돈 갚아라. 그러면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이 더 쉽게 빌리려고 그러면 일단 빌리고 나서 3년 동안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안 받는다. 원금 상환은 일단 딜레이 시킨다는 거죠.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10년 상환.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모기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한 거치였죠. 그러니까 무한 거치, 자유 상환. 이었다가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돈이 많이 투입되면서 이게 거품을 만들었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다
상환 조건을 강제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기지는 미국에서도 뭔가 하면 원래 다 무조건 상환 시작이었습니다. 상환 시작이었는데 모기지 들면 바로 다음 달부터 뭔가 하면 소위 n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배웠던 그 학자금 융자 같이 뭔가 하면 이 상환 기간에 동일한 액수만큼 상환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돈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빌려도 당장 부담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돈 빌린 사람이 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거치. 그러니까 초기 몇 년 동안은 돈 안 갚아도 되고, 더 나가서는 처음 3년은 이자가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4년째부터 이자하고 원금 내라. 라고 해가지고 조정 이자율 모기지를 만든 겁니다. 물론 4년째부터 내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변동금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정금리를 하든지 나름대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초기 3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비용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거다 라고 이제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 빌려가지고 처음 3년 내에 집값 오르면 집 팔아가지고 다 갚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소위 돈을 많이 공급하게 된 겁니다. 조정 이자율 모기지. 그래서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선호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4년째부터 갚긴 하지만 4년째부터 갚을 때 이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초기 3년 동안 안 낸 걸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높게 설정되어 있죠. 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총 그런 것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모기지보다는 분명히 더 고비용입니다. 고비용인데 그러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고비용 걸 선택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고비용을 선택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뭔가 하면 매년 갚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비용 모기지는 선택을 안 하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매년 갚는 처음부터 갚는 그걸 선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뭔가 하면 월급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라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 빌려가지고 뭔가 하면 집을 샀어. 집값이 오르면 3년 뒤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 이자율 모기지입니다. 초기에 낮은 이자율, 무이자율을 제시해가지고 주택 구입자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모기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브프라임들이다. 즉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대출조차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막 은행이라는 것, 모기지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갚을 수 있는 그런 값이 그 보장이 돼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직장인수의 월급인 겁니다. 그런 그 없는 사람은 그 대출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1억이 나오니까 조정이자를 모기지가 나오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 그게 미국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고안해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것도 뭐 아주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금융공학의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상품. 기존에 발행된 증권에 연계되어 가지고 지급액이 파생되도록 뭐 결정되는 그런 파생금융상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이자율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만드는 거죠. 뭐 파생금융상품은 뭐 이게 이제 이까지 가기 전에도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동화죠. 유동화라는 것은 이제 모기지, 이 모기지도 뭔가 하면 그렇게 이 모기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기지로 대출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대출을 모아가지고 다시 MBS를 만듭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죠. 그걸 만들어 판매하죠. MBS, 모기지 백 시큐리티. 소위 이제 대출을 유동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자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나면 대출해줄 돈이 떨어졌다. 떨어질 때쯤 되면 MBS를 못 가가지고 그걸 또 팔아버리죠, 시장에. 채권을 만들어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뭐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돈 들어온 가지고 다시 또 모기지 이걸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해주고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돈이 부족하면 다시 또 묶어가지고 팔아버리죠. 팔으면 다시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무한히 돈을 확보할 수 있고 대출을 또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MBS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하는 짓인데, MBS 발행 과정에서, 물론 이제 MBS를 발행할 때는 이제 은행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들이 다 합니다.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주식의 발행이죠. MBS도 하나의 그 채권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채권이죠. 그래서 그 채권 발행을 투자은행이 하는데, 발행하면서 이제 발행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소위 CDO라는 것을 만듭니다. CDO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금융위기의 가장 주범으로 보죠. 그러니까 CDO 자체가 뭔가 하면 이 MBS가 상당히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섞여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 불안해하고 그래서 안 사더라. 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CDO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르는 겁니다. 모기지를 다 섞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CDO를 만들어 가지고 등급별로 랭크를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제 제일 높은 등급 같은 경우는 10개로 잘라가 판다 그러면 제일 위 같은 경우는 이 모기지 중에 90%가 부도한다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2등은 80%까지 부도가 안 나도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수를 쭉 매겨 놓으면 위에 등급, 하위에 한두 개 빼고는 뭔가 하면 위에는 다 잘 팔립니다. 뭐 모기지가 부도가 나봐야 많이 나도 10%, 2, 3% 보통 평시에는 한 2, 3%입니다. 1, 2%, 2, 3%고. 뭐 그러니까 뭐 많이 나도 10% 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밑에 2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잘 팔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된 증권에 연계돼 가지고 지급액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게 이제 CDO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자율 위험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이자율 위험을, 그러니까 등급 높은 것은 다 이자율 위험이 없어졌습니다. 밑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안 팔리는 제일 밑에 등급이 낮은 것은 보통 투자은행이 자기들이 인수합니다. 자기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잘 팔리죠.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챙긴 거죠. 투자은행은 사실은 투자은행의 주 역할이라는 것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투자은행이 자기가 투자를 해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로 수수료 수익이죠. 그래서 수수료 수익 중심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많이 수수료 수익을 챙겼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제일 밑에 있는 등급, 그거는 자기가 안 팔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몽땅 다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0이 되면서 부도가 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수요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은행의 수요자, 그러니까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무한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꾸 그 다음에 공급 조건의 변화에 대한데요. 공급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금이죠. 그죠? 예금.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금하고 차입금 문제죠. 예금하고 차입금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큰 변화가 많이 발생하죠. 아까 말한 그 IT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근데 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네. 컴퓨터와 인터넷 도입이 왜 이런 데 영향을 줬느냐? 금융공학에 왜 영향을 줬느냐? 영향을 줬습니다. 왜 줬냐 그러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으로 금융공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하면 아주 어려운 계산,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복리 계산, 아니면 여기 할인채 가격 계산, 이런 거는 굉장히 계산이 어려웠죠. 계산이 어렵고 전문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가 도입되고 나니까, 공학계산기가 도입되고 나니까 누구든지 다 쉽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온갖 복잡한 숫자로 온갖 복잡한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 손으로 못 푸는 그런 문제도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풀어냅니다.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도 근사치로 가지고 다 근사값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공학도 건물 설계랄까 그런 것들도 뭔가 하면 기초 설계라는 것도 PC나 인터넷의 도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모형을 안 만들고도 다 뭔가 하면 건물 구조, 모양 그걸 다 다시 재검토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계산이랄 게 그런 게 자동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런 이 컴퓨터의 공학적인 활용이 이런 금융에서도 써지면서 이런 것들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뭔가 하면 실시간 관리할 수 있고 PC와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입되고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IT 기술 발전 따라 가지고 은행이 이제 카드화 됐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 정크본드, 뭐 기업어음시장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카드화 됐다는 것은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카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옛날에는 주로 뭔가 하면 은행권 현금을 거래했는데 이젠 금융관행이 뭔가 하면 현금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사람들 동전도 귀찮고 잔돈도 귀찮고 들고 다니기도 위험하고 뭐 불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로 다 거래가 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이겁니다. 신용카드도 없이도 그냥 은행 예금으로 돈 쓸 때마다 수시로 찾아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그 셈입니다. 사실은 직불카드라는 것은 내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죠. 결제를 하게 되면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내 통장에서 그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하면 이제 한 번씩 은행 가기가 귀찮으니까 한 번 가가지고 좀 큰 돈을 찾아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달 쓰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사실은 안 쓰고 남은 돈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는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인데, 그냥 그걸 포기할 필요가 없이, 은행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직불카드를 내게 되면, 그날 쓸 때 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소비자도 편하고, 그러니까 은행 고객도 훨씬 더 이자 수익도 더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도 뭔가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거래가 훨씬 더 원활한, 비용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창고에서 사람 필요 없이, 사람의 이 노동 필요 없이도 거래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거래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뭐 수단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또 전자금융이 발전되죠. 은행의 점포가 필요 없게 된 것은 ATM의 도입입니다. 오토매틱 텔링 머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현금 지급기였습니다. 현금 지급기였고, 현금 지급기하고 ATM의 차이는 통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입니다. 현금 지급기는 그냥 카드 꽂아가지고 현금만 빼는 거였죠. 근데 ATM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텔링 머신.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그냥 그 기계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통장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 통장 정리까지 다 되는 그런 것을 ATM이라고 하죠. 뭐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은행 점포의 필요성이 줄고, 그 다음에 홈뱅킹을 하게 되니까 ATM의 필요성마저도 줄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전자금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카드, 전자금융이 은행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의 거래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죠. 그게 이제 은행 산업의 수익성, 뭐 혁신의 이제 큰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그림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뒷그림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은행의 일자리는 마구 줄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의 그러니까 노동자 같은 경우는 주로 창고에서 고객을 대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필요가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ATM마저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ATM마저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 기계마저도. 이게 이제 뭐 변화한 거죠. 변화와 혁신이다. 변화와 혁신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한 비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크본드. 정크본드라는 것은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그 채권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다는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3대 그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쭉 매기는데, 이제 이 트리플 B인가? 요 등급입니다. 여기까지. 트리플 B까지가 투자 등급이고, 더블 B부터는 소위 투기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등급이 투기적이다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등급은 보통
정상적인 금융기관들은 그런 채권을 사지가 않습니다. 그런 본들을 우리가 정크본이라고 하죠. 정크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채권. 근데 이제 이런 시장마저도, 옛날에는 정크본이라는 것은 채권을 다들, 발행할 때는 다들 정상적인 채권이죠. 신용도 좋은 채권인데, 갑자기 기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등급이 내려가서 정크본도화했다.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뭔가 하면 아예 발행 자체를 정크본으로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는 사람이. 신용도가 낮은 그 등급 본드마저도 팝니다. 대신에 뭔가 하면 가격은 되게 싸게 파는 거죠. 그런 식의 위험 정크본드가 거래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가격이 거의 제일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정크본드 중에 하나가 소위 북한 채권입니다. 북한도 1970년대까지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어요. 우리나라도 빌려줬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빌리기만 빌렸지 갚은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빌리고 안 갚는다는 게 북한의 신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빌려줬던 기관들이 발행했던 채권들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정크본드죠. 뭐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 기업 모금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IT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또한 변화합니다. 은행에서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제일 큰 변화의 방향은 정권화입니다. 정권화. 1970년대, 80년대부터 은행 산업의 제일 큰 변화는 정권화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다. 그죠? 그것은 이제 기존의 은행의 기능이 좀 바뀌더라. 그죠? 은행은 이제 그제도에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돈이 은행 속에 딱 잠겨 있는 겁니다. 모든 거래가 그걸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대출을 모기지를 MBS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다. 그게 정권화인 거죠. 유동성이 낮은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정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정권화라고 합니다. MBS, 모기지부터 시작해서 모기지 이외에 그냥 기업 대출 아니면 뭐 소비자 대출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권화를 하는 겁니다. 정권화를 하는 것이 금융의 큰 변화, 제일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게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금융위기를 일으킬 하나의 큰 원인, 원초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이거 덕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겠죠. 그렇지만 정권화 하나 가지고 뭔가 하면 그 책임을 물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정권화된 것을 잘못 이용한 거죠.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정권화 자체를 가지고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는데 어쨌든 정권화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이 무한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무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밝혔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은행이 뭔가 하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그 때문에 뭔가 하면 은행이 상대적으로 이 영역이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금융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줄어드는 계기가 된 거죠. 즉 정권화 과정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투자은행이 정권화를 하는 겁니다. 은행 자체에서 정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투자은행이 정권화를 합니다. 예, 지금 뭐 인터넷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런 경고가 뜨네요.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항상 여러분들이 그 전에 들어와 있던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출석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걸 정권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정권화를 해서 만들고 MBS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것은 다 투자은행이 합니다. 투자은행의 일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점점점 투자은행이 은행보다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정권화를 통해 가지고 정권화가 막 시작되면서 뭔가 하면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최소한 1900년대까지는 은행이 그냥 금융에서 그냥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금융의 리더가 은행이었죠. 어떤 부분에서든지 고객이나 아니면 자산이나 아니면 뭐 시장 가치나 1등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권화가 심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은행보다는 투자은행이 더 덩치가 커지고 더 수익성이 많이 남고 그 돈을 더 많이 벌더라 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세는 지금 또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정권화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변화. 그리고 정권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림자은행 시스템이 커지는 겁니다. 이 그림자은행 시스템이 투자은행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은 투자은행. 그러니까 기존 은행이 아니라 정권화 때문에 투자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금융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은행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근데 이제 뭐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런 정권화 추세 때문에 이제 뭐 은행이 상대적으로 이 뭐 직장으로서도 월스트리트에서도 직장으로서도 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다들 투자은행 가려고 야단이었죠. 투자은행. 투자은행 가면 뭐 큰 돈을 벌고 있고 투자은행이 뭔가 하면 가는 방향이고 금융의 방향이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글로벌 subprime mortgage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가지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잘 나가던 정권화를 만드는 투자은행, 4대 투자은행이 다 사실은 파산됐습니다. 2개는 파산 처리했고 2개는 파산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인수됐어요. 그래서 그 2개 투자은행은 지금 은행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정권화되면서 이제 은행이 뒤처지고 투자은행이 뭔가 훨씬 더 커지는, 그리고 다들 선망하는 직장이 됐는데 이 빵 터지고 나가지고 이건 꽉 망해가지고 은행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은행에 대한 소위 이제 부음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푹 꺾이긴 꺾였습니다. 꺾이긴 꺾였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때 투자은행이 너무 과한 짓을 했죠. 과한 짓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계속적으로 투자은행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 자회사가 있지만 지금 현재 뭐 금융에서 다시 또 찾아낸 위치를 본다 그러면 투자은행이 또 만만찮게 옛날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회복했고 뭐 회복해봐야 은행 자회사이기 때문에 라고 하겠지만 업무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업무하고 투자은행의 업무하고 어떤 것이 더 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금융위기로 뭔가만 좀 위축이 됐지만 지금 다시 정상화되면서 계속 커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런 시장성 금융이 갈수록 커지는 걸로 금융은 바뀐다. 겁니다. 금융이 이제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시장성 금융으로 바뀐다가 이제 금융의 큰 방향입니다. 시장성 금융으로 바뀌고 정권화를 통해서 시장성 금융으로 바뀌고 그림자은행 시스템, 투자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이 점점점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행들이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규제의 허점을 찾아내 가지고 수익성을 더 키우는 그런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MMF나 이제 일소개정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왜 생각했느냐 그러면 지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금이라는 이야기죠. 지준만큼 뭔가 하면 그 돈을 들고 가서 중앙은행이 이자도 안 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지준만큼에 대한 이자는 세금으로 떼어 있는 겁니다. 세금이죠. 그 이야기는 지준을 적게 내면 낼수록 은행은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탈중개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MMF,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수시주금식 예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기 위해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예금을 들죠. 예금을 들면서 MMF를 같이 연결시켜서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결시켜 드는 것이 일소개정입니다. 일소개정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시 통장에 뭔가 돈이 많으면 수시주금식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너무 낮죠.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목돈이 되면 거기 놔둘 필요가 없다. 좀 이자율 높은 데로 가라.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MMF나 MMDA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시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 수시 입출금식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할 때도 일소 계정으로 운영해주죠. 운영해주면서 자기가 정해가 수시 입출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돈이 쌓이면, 아니면 50만 원 이상 쌓이면 그 돈은 뭔가 하면 MMF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렇게 되면 고객이 내 통장 봐가면서 뭔가 하면 관리해가지고 쌓이면 옮기고 모자라면 다시 끌어오고, 그걸 안 하더라도 통장이 다 알아해주니까 훨씬 더 고객 서비스를 잘해주는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들이 고객을 위해 가지고 이런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고객의 편의보다는 이런 상품을 만든 제일 큰 이유가 지준 의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수시 출금식 예금 있는 액수는 몽땅 다 지준 대상입니다. 지준에서 제일 저축성 예금은 지준 비율이 낮아요. 자주 안 찾아오니까. 수시 입출금은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행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준 비율이 높은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은행은 뭔가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금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이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일로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지준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자를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또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더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은행은 그보다 더 지준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정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가능한 한 지준 관련된 통장에 제일 적게 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런 일수계정, 수입 어카운트를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뭔가 이상되면 무조건 돈을 옮기도록, 지준에서 딴 데로 옮기도록, 지준 대상이 안 되는 통장으로 옮기게 만든 거죠. MMF나 MMDA로 옮기도록 만들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 통장에 수시입출금에 돈이 0이 돼가지고 부도나면 안 되니까, 대신에 뭔가 하면 필요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메커니즘도 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정을 은행 가면 이런 걸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고객에 좋습니다. 이자 더 많이 받습니다. 뭐 이자를 더 많이 받긴 받아요. 적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위 규제 회피, 허점 찾아내기, 지준 의무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혁신과 전통적인 은행금이 쇠퇴했다. 뭐 아까 이제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자금원으로서 상업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전체 금융중개기관의 자산 가운데서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전반적인 수익성은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차입금은 누가 차입금을 공급했느냐? 은행이 줄었다 그러면 줄은 부분은 누가 공급했느냐 그러면 소위 정권이죠. 투자은행이죠. 시장에서 공급한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공급됐는데, 이제는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니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뭐 사회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마지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쪽이 둘 다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업이 쇠퇴하게 되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행도 거기서 뭔가 양은 줄지만 수익성은 하락하지 않도록 아까 말한 대로 뭔가 하면 예금이나 대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의 활동에서도 소득을 증가시켰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은행업의 변화 방향입니다.